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바로 저희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랑은 다른 뭐 제가 드릴 예,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카드 뉴스 문자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고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죠. 이를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묻겠습니다. 유 의원이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요. 어느 분부터 하시고? 뭐 현재로서는 뭐 0%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그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운 명분과 실리의 양쪽에서 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승민 그 의원 쪽에서는 매우 한편 당혹스러워하면서 한편 굉장히 그 불쾌해하는 분위기예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이 그동안에 혹시라도 자기가 당내에서 벌였던 이른바 이 당권 투쟁이 무슨 이쪽으로 가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기 위한 무슨 그 정치 작업이냐 하는 오해를 사는 걸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지난 6월 10일에 뭐 제 책 출판 기념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 황교안 대표, 유승민 그 전 의원이 같이 오셨었어요. 근데 두 분이 이 말 섞는 것도 조심하더라고.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뭐 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축사를 안 하고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제 먼저 나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이제 이 논란도 조금 있었는데 그럴 만큼 그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무슨 유승민 그 함께하자 이게 그냥 탁 터지니까 사실은 현재로서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그 말씀이 딱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이거 받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 기분 나빠할 거라고 보는데 어제 이동관 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딱 이게 그런 경우다. 입에는 꿀 발랐는데 가슴에는 지금 칼을 품고 하는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 뭐 그 찬찬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움직일 계제가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도 있지만은요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사실은 복선을 깔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웃었다 가로 열고 웃음 이렇게 나오던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에게 비수 꽂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하고 몇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이러면 오히려 대구보다는 수도권에 어떤 출마를 해서 어필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유권자들의 반응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대의상으로는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단칼에 노 하거든요. 단칼에 노하면서 나는 대구에서 출마한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대구를 버리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온다면 도망가는 모양새가 돼요. 첫째, 그 순간에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큰 꿈에 비춰볼 때 행보가 지극히 왜소해져 버리죠. 거기다가 문제는 대구에서 사실은 뭐 그 자기 정치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서 공격을 했을 때 대구에서 상당한 어떤 반발이 있었어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걸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치 생명이 달라지는데 서울에서 출마하라. 이래버리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염장 지르는 지금 정치적 발언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에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블로 기분 나쁜 이야기다. 이거는 결코 유승민 의원을 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그런 어떤 기류 그대로인가요? 즉각 보도 자료를 내면서 나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하태경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건 손학규 대표를 도와주는 얘기다라고 한 게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에서 엄청난 지금 내분을 겪고 있고
특히나 그 나경원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한 게 손학규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혼자 그럼 자유한국당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말, 네. 그 말을 했던 바로 당일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손학규 대표 오늘 멘트를 보세요. 아, 그 비밀리에 접촉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비당권파가 나를 향해서 공격을 했던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여론에 뭐 당내에서는 뭐 어차피 세력균형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에게는 결코 달가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학규 대표를 도와준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어떤 뭐냐 분석이 사실은 딱 맞는 그러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치 고수의 발언이 아닌 그렇다면 뭐 상당히 아니요, 저는 이제 그 분석의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사실 평소에 그 나경원 의원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게 어떻게 불거진 거냐면 그 우리 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우리 저 중앙일보 인터뷰 통해서 나온 것인데 그 평소에 지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수도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이게 안철수, 유승민 이 세력까지 같이 말하자면 이 단일 대우가 되는 그런 네. 그림이 아니면 사실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정치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 저도 저번에 했지만은 그 역대 그 수도권 선거를 보면 거의 한 20곳 정도가 1000표 이내에서 갈리거든요. 우리 네. 지난번에 창원 성산 보궐선거 때도 저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구도 아래서 만약에 특히 3자 구도로 싸우게 된다. 바른미래당이랑 더구나 중도표를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확보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유승민, 안철수 이 세력이 만약에 독자 후보를 다 내면은 사실은 치명타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사실 언론을 얘기한 건데 정치는 뭐 좋게 얘기하면 타이밍의 예술이라 그러는데 마침 하필 민평당까지 또 이제 뭐 분열의 지금 신호탄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이 판을 흔드는 말하자면 예광탄을 쏘는 바람에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하긴 했는데 저는 뭐 악의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좀 약간 이 유승민 의원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됐죠. 저도 그래서 이걸 계속 읽으면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사선 의원이거든요. 네. 사선 의원 뭐 중진. 그러면 그 나경원 의원도 지금 큰 꿈을 꾸고 있다고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선 의원의 어떤 그런 어떤 정책 레벨에서 볼 때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온 거냐? 이게 고도의 안티냐?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고도의 안티 차원인데 그거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순진해서 저런 얘기를 한 거냐? 저는 솔직히 그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언제 움직일 수 있냐? 그거는 손학규 대표가 나가고 바른미래당이 정리가 될 때나 될 수 있을 거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꺼낸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면 바른미래당의 내분 사태나 당의 정리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본인이 모를까?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다면 뭔가 앞뒤 분간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보기에는 사선 의원이라고는 어떤 경력, 그 화려한 경력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되고 너무 복선을 깔고 이야기했다고 또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고려가 안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유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한다면 유승민 의원에게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은 거의 100% 확실하다. 이거는 좀 말씀을 네, 드리고 그렇다면 싶습니다. 큰 그림으로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한 오늘은요. 또 당내 중진인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우리 공화당과도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뭐 전선이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요. 이른바 그게 최근에 운유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반문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당위로서는 뭐 사실은 사실 그렇게 가야죠. 뭐 간단한 거죠. 뭐 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뭐 당장 그 김진태 의원이나 이쪽에서 반응 네. 나경원 의원 발언에 대해서 반응 나온 거 보면은 월권이다. 무슨 권한을 갖고 그런 얘기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박지원 정치고수 박지원 대표도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결국 그 친박 신당 키워주는 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분석을 했는데 지금 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게 이렇게
무슨 그 고리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이걸 탁 띄어올린 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자 바른미래당 그 지금 유승민 계의 의원들도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다만 나가서 저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은 마음속으로 조금씩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솔직히. 왜냐하면 정치적 저 장래가 보장이 안 되거든. 현실이잖아요. 나가서 제3당 후보로 수도권 나가서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려면 어디 착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내려라. 그 한강에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비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른바 그 자유한국당 내에.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누굽니까? 사실은 저 공천권을 갖고 있고 지금 당대표 맡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 대표가 이거 얘기한 건 그냥 띄워 올린 것이지 화두를 실제로 이것이 정리되려면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랄까 자 좌로 그러니까 우로 가서 우리 공화당 잡을 건지 좌로 가서 저쪽 그 친박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쪽과 통합을 추진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당내 어떤 그 사전 정지가 돼야 되는지를 그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역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제가 볼 없다. 때는 그 오래 갈 거라고 그렇죠. 봐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좋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고민. 네. 좀 그 아주 직설적으로 하면 방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정계 개편을 이야기를 하면 정치인, 정치 그룹이 어떻게 이합 집산이 되는 거는 현상적 측면을 이제 중시해서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추동 원인은 그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떠받들고 있는 정책 지지 기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범보수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놓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른바 탄핵이라고 하는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합리적 보수가 떨어져 나갔어요. 일전에 이제 우리 이동관 수석께서는 가출보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합리적 보수가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탄핵은 그 잘못된 것이라고는 태극기 부대가 있고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빙탄불상처럼 섞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어떤 유권자 세력이 통합이 돼야 비로소 보수 통합이 되는 건데 이 둘을 탄핵이라고 하는 요인을 가지고는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탄핵이라고 하는 보수의 분열의 어떤 그 요인이 됐던 것을 없애버리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보수 세력을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리더십이든 나경원 리더십이든 무슨 얘기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키면서 새로운 뭔가를 가치를 가지고 보수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 컨텐츠를 못 만들어내니까 지금 저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문연대라고 하는 공학적인 슬로건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5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태에서는 반문연대라고 하는 그냥 추상적인 구호만 가지고는 구축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컨텐츠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컨텐츠가 없으니까 방황할 수 없다. 그렇다면요. 조금 전에 그 이전 수석은 한국당 내 정비 문제를 얘기하셨고 조금 전에 그 김평론가는 황 대표하고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발언, 유승민 의원을 향한 발언은 황, 나 두 리더십 간의 어떤 사전 공감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네, 봐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를테면 이제 그 밀접한 교감 아래 역할 분담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그건 너무 나간 분석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방금 아까 얘기하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자 탄핵의 강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 정리가 안 되면 그거 아주 참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더 큰 틀에서 저는 그 국가 개조에 준하는 무슨 큰 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비춰볼 때, 근데 아직 그거를 만들어낼 만한 그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나 정책적 역량이 없는 거죠.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좌고우면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필요가 있으면 정치판에서 하나의 공리처럼 돼 있는 게 뭐냐면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또 만들어져요. 뭐냐? 그대로 가면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실은 어쨌건 지금 뭐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일본과의 갈등 구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현상이 고착된 상태로 만약에 쭉 간다고 보면 사실은 그 일여 다야 구도로 선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연말까지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끝 갈 때까지 가야 역대 모든 그 정치적인 통합 협상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갈 때까지 가야 뭔가 이 벼랑 끝에서 이제 수가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께서는 자유한국당 당내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맞고요. 근데 네. 또 바른미래당도 정비가 돼야 돼요. 무슨 네. 이야기냐면 지금 유승민 의원 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철수 개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다 여의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1인칭 안철수 시점에서 보면은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유승민 개는 간단하게 이제 복당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가도 돼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그 안철수 의원을 그러니까 전 대표를 표한 안철수 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네. 그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유승민, 안철수라는 두 리더가 통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당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때만 비로소 안철수 개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저 치열한 지금 당권파하고 비당권파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당권을 접수를 해야 당권을 다시 접수를 해야만이 거기서 보수 통합이든 뭐가 되든 교두보가 확보가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유승민 안철수 계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행동 반경은 더 좁아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산을 넘는다고 해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통합을 해서 승리한다라는 가능성이 확실할 때 비로소 통합이 되는 거죠. 추진력은. 통합해봤자 안 된다라면 통합은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승리 가능성을 올리는 건 두 가지 요인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요인이라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빠져버린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만 모으면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이렇게 급속하게 쭉 빠져버릴 것이냐.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동력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성이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있고 여기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쪽 성이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어요. 근데 저 아래에 있는 민주평화당이라는 성에서는 그 성 안에 있던 장수 10명이 뛰쳐나왔대요. 그렇죠. 뛰쳐나왔는데요. 그럼 이 요인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들의 행선지는 뚜렷하죠. 호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평화당 탈당파 의원들은 별로 고민될 부분이 없어요. 행선지가 뚜렷하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남이라고 하는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만약에 바른미래당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래서 일부 호남계 의원들이 결합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은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지역신당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래요. 네. 순사리는 지은데 문제는 지역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경로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지역신당으로 가면서 다만 지역 안에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간판을 내걸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호남의 기반을 두고 있는 현역들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현역 프리미엄을 얼마나 극대화해서 표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아마 집중될 거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탈당파는 사실 어찌 본다면 그들의 관전은 되게 간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민주평화당 탈당파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 그 호남계 의원들과 우리 이 손학규 대표가 그쪽으로 같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도 그 러브콜은 그 지금 민주평화당 이 대한정치 지금 대한정치 모임이죠. 네. 연대 그쪽에서는 손학규 우리 대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중요한 거는 손학규 대표는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뭐 이런저런 모임에서 만나고 뭐 그런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 관계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굉장히 또 나를 한 번 더 둘려먹으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가오마담으로 얼굴마담으로 얹혀봐야 정책 미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민평당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호남당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DJ 직계 세력 동교동계 분들이 주축이거든요. 박지원 의원 네. 그 뒤에 이제 우리 뭐 그 권노갑 고문 이런 분들이 정대철 의원 전부 면면들을 보면 다 과거 그 DJ의 정치 그 후계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만들겠다 이건데 아주 냉정히 말하면 우리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지금 네. 이 양반들은 이제 상당히 그 절멸의 위기 비슷한데 몰려 있어요. 뭐냐?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좀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이낙연 총리 변수라는 거를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돼요. 뭐냐? 지금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그 민평당에서 떨어져 나온 그 이 호남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 크게 그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네. 비교적 냉담한 편이라고. 그건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자기네 지금 내부의 어떤 그 이 당파적인 그 이 분열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졌고 또 친문과 과거 그 우리 그 DJ 세력 간에는 대북 송금부터 시작해 갖고 구원이 많아요. 그죠? 그 뒤에 뭐 후 단협도 있었잖아요. 후보 네. 단일화 압박하고 했던 그런 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럼 지금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면 사실은 그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그 이른바 그 지금 이 탈당파 정치적 입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제는 결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결행을 해서 그것이 이제 잘 그 결집되면 한번 일전을 겨루는 거고. 근데 그 저희가 잠깐 잊고 있는 거지만 지난 4월 저 재보궐선거 때 전주에서 왜 기초의원이 당선됐거든요. 네. 그 지금 민평당 그죠? 지금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지금 사실은 호남의 밑바닥은 그렇게 썩 뭐 우호적인 분위기도 아닌데 제가 왜 아까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네. 우리 이낙연 총리 카드를 얘기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선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당의 네. 어떤 존망의 어떤 대한민국에서는 기준인데 어쨌건 지금 이낙연 총리가 저걸 가고 있잖아요. 1위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저의 이제 추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이 이낙연 총리의 대안을 그 만들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총선까지 계속 이낙연 총리를 가는 이유는 호남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중요한 방파제도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평당의 갈 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민평당 안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산법이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계산법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지방선거 때 네. 그 호남 지역에서 기초 단체장을 5곳에서 민평당 깃발로 민평당 그 후보로 당선을 시켰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기초 단체장 중에서 7곳인가가 무소속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탈 36개의 기초 단체장 자리 가운데 이렇게 본다면 거의 3분의 1이 민주당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네. 그러면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안의 계산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는 어떤 그 20대 총선에서 그때는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갖고 현역 의원 중에서 민평당 이쪽이 많으니까 현역 프리미엄까지 일정하게 그 현장 조직이 있고 하니까 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판단도 있죠. 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총선에서 민주당하고 관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100% 없을 텐데 그 뒤에 어떤 대선 국면에서 다시 지분을 넓히는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첫 번째 주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띄운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러브콜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기에 또 민주평화당의 또 10명의 의원의 탈당 이사를 공식화한 내용까지 해서 앞으로 한 달, 2달 전부터 뜨거웠던 3지대 창당했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네. 구애가 스토킹이 되는 경우.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정말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가 정말 구애인지도 솔직히 좀 물음표를 찍어야 되지만 일단 현상적으로 구애라고 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스토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애가 스토킹이 되는 경우는 뭐냐?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네. 스토킹이 되는 경우죠. 상대가 바로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되게 평가가 인색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의 해법이 나온다. 우리 벼랑 끝 전략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은 그 정치 그 특히 어떤 정파 간의 통합이라는 건 다 개개 그 의원들의 또 이해와도 직결돼 있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생존 문제당.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결국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다 하는 위기의식이 결국 고조돼야 되니까 아마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밀고 땡기면서 상당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절박감이 좀 덜할 수 덜하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